한 국가의 운명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롭게 흔들릴 때 그 나라의 왕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비극으로 이어진다면 그 왕은 과연 무엇을 후회했을까요? 역사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한없이 고뇌했던 조선의 마지막 군주 고종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지나간 사실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의 절박했던 순간들과 인간적인 고뇌를 마주하며 만약 나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 지도자의 결정이 한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막중한 무게를 지니는지 그 비극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함께 깨달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조선은 수백 년간 굳게 닫힌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 세상과의 교류를 극도로 제한해 왔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 아래 서양 문물과 사상은 철저히 배척되었죠. 하지만 19세기 중반 격동하는 세계사의 흐름은 더 이상 조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요했던 강화도 앞바다에 낯선 검은 군함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굉음을 내며 포탄을 쏘아올리는 그 위협적인 모습은 그저 풍경이 아닌 조선의 심장을 겨냥한 거대한 압력이었을 겁니다. 그 포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수백 년간 닫혀있던 조선의 빗장을 강제로 부수려는 외세의 거친 의지였죠. 이러한 폭풍 같은 시대의 한가운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고종은 그 모든 시대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성년이 되어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이미 조선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1876년 일본은 운유호 사건을 빌미로 무력 시위를 벌이며 조선의 개항을 강요했습니다. 결국 조선은 근대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굳게 닫았던 문을 강제로 열게 됩니다. 조약이 체결되던 순간 불안에 찬 조선 관리들의 얼굴과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 지켜보던 어린 고종의 복잡한 표정은 아마도 다가올 비극적인 미래를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과 인천 같은 항구 도시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낯선 풍경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기이한 물건들이 들어오고 이국적인 옷차림의 상인들이 오가며 어수선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문물들이 혼란스럽게 뒤섞였죠. 백성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고 관리들은 어떻게 이 새로운 세상에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린 것은 단순한 통상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의 세계에 머무를 수 없음을, 경랑의 국제 정세 속으로 던져졌음을 의미하는 첫 발걸음이었으니까요. 이처럼 불안과 긴장 속에서 시작된 조선의 개항은 미지의 위협을 품고 다가오는 거대한 외세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고종의 고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개항의 문이 열린 조선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고종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혼돈과 경랑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죠. 그는 즉위와 동시에 서구 열강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국제 정세의 한가운데에 던져졌고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채 고뇌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가 거대한 파고 속에서 어떻게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고종의 눈은 밤늦도록 촛불 아래 펼쳐진 낯선 세계 지도 위를 헤매며 복잡하게 얽힌 열강들의 세력도를 응시했을 겁니다. 조선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죠. 청나라는 여전히 종주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일본은 근대화를 발판 삼아 조선을 향한 야욕을 드러냈으며 저 멀리 서쪽에서는 러시아마저 남하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들이 한 마리의 작은 사슴을 둘러싸고 기회를 엿보는 형국이었달까요? 고종은 이 세력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통해 조선의 자주 독립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청나라에, 때로는 일본에, 그리고 또 때로는 러시아에 기대어 약소국의 생존 전략을 모색했던 것이죠. 하지만 조선 내부의 혼란은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882년 구식 군인들의 불만을 배경으로 터져나온 이모군란은 일본의 개입을 불러왔고 1884년 김옥균 등의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은 청나라의 군사적 개입으로 진압되면서 조선의 자주성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 세력에게 조선에 개입할 명분을 끊임없이 제공했고 고종은 마치 늪에 빠진 듯 헤어나올 수 없는 절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나라 안팎으로 거대한 위협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했을까요? 고종은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러시아에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었죠. 일본의 세력이 점차 강해지자 고종은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러시아의 힘을 빌려 자주성을 회복하고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맞추려 했던 고종의 시도는 어쩌면 약소국 군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말죠. 당시 러시아와의 외교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명성황후였으니까요. 1895년 10월 조선의 국모가 일본인 낭인들에게 시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죠. 일본은 조선의 칠러 세력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이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궁궐에 난입한 일본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마저 불태워버린 이 사건은 고종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를 잃은 슬픔을 넘어 한나라의 국모가 궁궐 안에서 외세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은 고종을 극심한 고립감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고종은 더 이상 궁궐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위협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과 남은 조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죠. 1896년 2월 고종은 비밀리에 궁궐을 빠져나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어둠 속을 뚫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향하는 고종의 가마 행렬은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야 했던 조선의 비극적인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아관 파천은 고종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선이 얼마나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서양 외교관들과 조국의 운명을 논하고 어떻게든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을 건져 올리려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외세에 의존해야만 했던 이러한 시도는 자주 독립의 꿈을 향한 미약한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고종의 고뇌는 깊어지고 절박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외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관 파천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고종은 외국 공사관에 머물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이 아닌 타국의 공간에서 외교를 펼쳐야 했던 그 시간은 분명 고통스럽고도 비참한 나날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죠.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고종은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선언합니다. 바로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종은 황제국을 선포함으로써 청나라의 종주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위상을 높이려 애썼습니다.
서구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독립주권 국가로서 황제 중심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담았던 것이죠. 황제복을 입고 근엄하게 즉위하는 고종의 모습은 겉으로는 당당하고 위엄 있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거세지는 외세의 압력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조선의 불안한 미래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절박한 상황에서 택한 고종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광무개혁을 통해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루려 노력합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교육제도를 정비하며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이었죠.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황제의 열정은 뜨거웠지만 이미 기울어진 국군과 만만치 않은 외세의 개입은 개혁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작은 배가 홀로 항해하듯 고종의 노력은 벅찬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자주 독립의 깃발을 높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4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듭니다. 바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이 거대한 싸움. 러일 전쟁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정작 전쟁 당사국이 아닌 조선의 영토에서, 조선의 바다에서 외세의 한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의 새우등 터지듯 조선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전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줘야만 했습니다. 고종은 중립을 선언하며 평화를 지키려 했지만 그 노력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일본은 이 승리를 발판 삼아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 했고 그들의 야욕은 곧 현실이 되고 말죠. 1905년 11월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 대한제국을 강압적으로 위협하며 을사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합니다. 늑약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약은 결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위협하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고종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신들 중 일부가 강제로 조약에 서명하고 만 것이죠. 이로써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완전히 박탈당하고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은 고종에게는 비수와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통째로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황제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통하는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을 테죠. 그는 이 늑약이 불법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자 고종은 이준, 이상설, 이위종 3명의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합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대표들에게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났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 공작과 열강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헤이그 특사들은 회의장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고종의 마지막 외교적 몸부림마저 좌절되고 만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대한제국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치닫는 듯 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